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오늘 A 라이브 시간에는 유해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해산소가 노화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노화 이론과 그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과학계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 노화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텔로미어 이론,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이론, 또 유해산소에 의한 노화 이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전적 이론, 그리고 호르몬 이론 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텔로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로미어는 그리스어의 끝, 텔로스라는 단어와 부위, 메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네, 우리 세포 안에는 핵이 존재하고 또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DNA, 그리고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DNA를 실에 비유한다면 염색체는 실타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색체 말단 부위에 반복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는 DNA 조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텔로미어의 특징은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분열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짧아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장기에 있을 때에는 세포가 분열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서 세포 분열이 중단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세포는 오래된 세포는 제거가 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고 또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 분열의 한계를 이 현상을 발견한 그런 학자 이름을 따서 헤이플릭 리미트라고 하는데 세포 분열의 한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세포 분열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계속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면서 또 노화도 지연시킬 수가 있겠죠. 네, 바로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세포 안에 존재하면서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복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효소라는 것이 밝혀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새로운 세포를 생성을 해서 조직을 재생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조직을 재생시킨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포가 줄기세포고요. 줄기세포는 그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분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의 부분이 텔로미어 부분이고요. 초록색 타원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이제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인데 지금 이 그림은 텔로미어에 텔로머레이즈가 결합을 해서 새롭게 텔로미어를 복원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학계에서는 텔로머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텔로미어를 유지할 수 있다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없이 텔로미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과학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두 번째 이론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론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기관이고 또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세포활동이 유축되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그러한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원인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 두 번째는 돌연변이 단백질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전자 전달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발생한다면 미토콘드리아의 자체적인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고요. 또 유해산소를 정상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다시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고 이러한 과정,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노화의 원인 세 번째 이론은 프리라디칼 이론입니다. 유해산소 이론이죠. 유해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산소를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찌꺼기 산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찌꺼기 산소는 빈 전자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를 채우기 위한 아주 큰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빈 전자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세포는 손상을 입게 되죠.
어떤 손상을 입게 되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다거나 세포막이 산화되고 혹은 DNA를 손상시켜서 돌연 변이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상이 축적이 되면 세포가 괴사를 하게 되고 또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화와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라디칼 이론에서는 그 노화 질병의 주범을 유해산소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산화와 환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유해산소는 전자를 뺏어오려는 성질이 크고요. 또 우리 세포는 유해산소에 의해서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전자를 채우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 전자를 내어주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유해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제공해서 자신은 산화되고 유해산소를 환원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쯤에 항산화제 무용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007년에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선형 동물의 활성산소종을 증가를 시켰더니 오히려 수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항산화 효소,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를 더욱더 많이 분비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쥐의 수명이 더 연장되어야 하는데 연장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유사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와 별도로 소량의 유해산소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해산소가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할 때에도 유해산소가 있어야만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이 되거든요. 우리 체내에서 세포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를 한다. 이 부분을 그래서 리독스 시그널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또 유해산소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면역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해산소가 일정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투여를 했을 때 유해산소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연구 결과와 연결을 시켜서 항산화제를 보충했을 때 유해산소가 제거가 되면 우리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항산화제 무용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논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소량의 유해산소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유해산소가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양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요. 또 유해산소는 단순히 호흡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을 보면 유해산소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과로, 나쁜 음식들, 자외선, 미세먼지, 또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이에 해당하죠. 2019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다량의 유해산소를 분출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유해산소가 세포 전체를 오염시키고 텔로미어를 훼손시켜서 세포의 조기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내뿜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텔로미어는 아주 끊어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화에 관해서 미토콘드리아 이론과 텔로미어 이론을 통합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현대의 가장 핵심적인 노화 이론 세 가지, 텔로미어 이론, 미토콘드리아 이론, 또 유해산소 이론, 이러한 세 가지 노화 이론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바로 과도한 유해산소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 이 항산화제는 현대인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노화 이론, 그리고 또 항산화 영양소에 대한 과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인체 내에서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 협력, 제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항산화 네트워크는 다시 항산화 영양소계와 항산화 효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계,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인체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작용한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우리 체내에서 수분 농도가 높은 조직, 혈구세포, 두뇌, 부신, 눈 등에 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항산화 영양소이고요. 비타민 E의 경우에는 혈관 내에서 혈중 중성지방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상피 조직, 피부, 또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 등과 같은 이러한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해산소가 최초로 발생하는 그런 단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유해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단계에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산화 효소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항산화 영양소 중심으로 이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소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항산화 효소계를 다른 그런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산화형 글루타티온 GSSG 그리고 환원형 글루타티온 GSH를 잘 봐두시고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GSSH와 GSH가 보이시죠? 글루타티온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글루타티온을 중심으로 해서 항산화 효소계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셀레늄을 중심으로 하는 GPX가 있고요. 그리고 SOD, 카탈레이즈 등과 같은 항산화 효소가 앞에 그 항산화 영양소와는 별도로 또 항산화 작용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항산화 효소는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돼서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항산화 효소를 합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OD 같은 경우에는 구리, 아연, 망간, 그리고 GPX는 셀레늄, 또 CAT는 철분이 필요한 그런 항산화 효소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도 우리 체내에서 항산화 효소를 정상적으로 합성해서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항산화 기능에 가장 바탕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인들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 그 중심에는 유해산소가 있습니다. 유해산소가 우리 체내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과도한 유해산소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꾸준하게 잘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